여인의 손에는 낡은 책과 약 단지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훔쳤다 하신 그 은전, 쓰레기라 버리신 그 폐가에서 제 인생을 다시 읽어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시지요. 누가 진짜 도둑이었는지. 여인이 단지를 열자 은은한 약초 향이 법정을 가득 채웁니다. 그날 버려진 며느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찬바람이 뼈를 애는 동짓달 새벽 김씨 집안의 안채에서는 낮은 곡성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감히 시어머니의 은전을 훔쳐? 시어머니 박씨의 손에는 비단 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할 은전 열량이 사라진 것입니다. 며느리 연주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박 씨는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시동생 김성은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수, 이제 그만하시오. 어제 아침 내가 똑똑히 봤소. 형수가 어머님 방에서 무언가를 품에 넣고 나오는 것을. 그건 어머님께서 빨래 부탁하신 속적삼이었습니다. 연주의 항변은 공기 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남편 김진수는 벽만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가난한 약방집 딸이었던 연주를 아내로 맞았을 때만 해도 그는 다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침묵은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당신은 압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연주가 남편에게 손을 뻗었지만 김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연주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장 나가거라. 내 눈에 띄기 전에. 박 씨의 선언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연주는 입고 있던 옷가지 하나, 남편이 홀레날 선물한 은비녀 하나만 챙겨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꽝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휘날리는 눈송이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는 연주가 10살 때 역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이제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장터로 향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먹을 것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연주는 주막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떨어졌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것이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연주는 장터 한 구석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집 말이오? 아무도 안 산다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말이지. 산자락 끝에 있는 그 폐가요? 허긴 10년도 넘게 비어 있으니 주인 영감이 죽고 나서는 자식들도 안 돌아보더군. 집은 좋은데 위치가 하 문제지. 누가 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살겠소? 연주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집, 비어 있는 집, 그 집 팔 수 있습니까? 떨떠름하게 말하던 두 사람이 연주를 돌아보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여인이 진지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온전하시오? 그 집은 값은 얼마입니까? 연주는 품 안에서 은비녀를 꺼냈습니다. 혼수로 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비녀면 충분하겠소. 하지만 후회하지 마시오. 거래는 빠르게 성사되었습니다.
증서를 받아든 연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다시 누군가의 시선 아래서 고개 숙이는 삶이 아닌 스스로 일어서는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산자락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해걸음 무렵 연주는 마침내 그 집 앞에 섰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담장은 무너졌지만 대청마루와 방 3칸은 온전했습니다. 연주는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고 우물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마 끝에서 제비집 흔적을 발견했을 때 연주는 알았습니다. 이곳은 죽은 집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연주는 폐가의 방 한 칸을 쓸고 닦았습니다. 별빛이 깨진 창문 사이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연주는 딱딱한 마루에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제 집이군요. 그 말을 입 밖에 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던 어느 날 밤 연주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 쪽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남루한 옷을 입은 어린 사내아이가 쌀독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아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달빛에 비친 아이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고 온몸은 뼈만 남은 것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쌀쌀 좀. 아이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연주는 재빨리 다가가 아이를 부축했습니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연주는 아이를 방으로 옮기고 우물물로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밤새 열을 식히는 동안 연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 아이도 자신처럼 세상에서 밀려난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이 지나자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돌쇠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이 산자락을 떠돌며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 같은 놈을 왜 살려주셨어요? 연주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도 버려진 사람이니까요. 그날부터 돌쇠는 폐가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둘은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습니다. 돌쇠는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에 풀을 뽑았습니다. 연주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옷을 기워 입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마당에 앉아 죽 한 그릇을 나눠 먹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연주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옹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봄이 오고 연주는 본격적으로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청마루에 썩은 널빤지를 교체하던 중 돌쇠가 소리쳤습니다. 누나, 여기 뭔가 있어요. 마루 밑 어둠 속에 항아리 여러 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항아리를 끄집어내자 묵은 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중 하나에서는 마른 약재가 나왔고 다른 하나에서는 낡은 책자가 나왔습니다. 구병방 병을 구하는 방법? 연주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빽빽한 글씨로 온갖 약재의 이름과 배합법, 증상별 처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이여, 이 방문을 이어주길 바라노라. 연주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의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가는 한때 사람을 살리던 곳이었습니다. 돌쇠야, 내 기침이 오래됐지? 네, 누나. 겨울만 되면 심해져요. 연주는 책을 펼쳐 기침 관련 처방을 찾았습니다. 행인, 길경, 감초. 다행히 근처 산에서 구할 수 있는 약재들이었습니다. 며칠간 연주는 산을 누비며 약재를 채집했습니다.
책에 적힌 대로 약재를 씻고 말리고 비율을 맞춰 다렸습니다. 처음 만든 약은 쓰디쓴 맛에 돌쇠가 얼굴을 찌푸렸지만 사흘을 먹이자 기침이 잦아들었습니다. 누나, 신기해요. 정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연주는 손 안에 약사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을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책에는 쓰여 있었지만 불의 색이, 달이는 시간, 재료의 상태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연주는 밤새 불을 지피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어떤 날은 약이 타버렸고 어떤 날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손은 화상으로 물집이 잡혔고 눈은 연기에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책에 메모를 했습니다. 불을 너무 세게 지폈음, 재료를 충분히 씻지 않음, 다리는 시간 부족. 석 달이 지날 무렵 연주는 비로소 안정적인 약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쇠의 기침은 완전히 나았고 약골이던 몸에도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의외로 빨리 퍼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의 한 할머니가 허리 통증으로 찾아왔고 연주가 지어준 약을 먹고 나았다는 입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어 장터 안하기 두통 때문에, 농부가 타박상 때문에 폐가를 찾았습니다. 연주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받지 않았고 있으면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술을 갈고 닦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가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진짜 약방하는 거예요? 연주는 마당의 별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봅니다. 2년이 흐르자 폐가는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연방이라는 이름의 작은 약방이 되었습니다. 연주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지만 그녀의 명성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여름 어느 날 한 상인이 큰 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딸이 오랜 피부병을 앓고 있습니다. 값은 얼마든지 드리겠으니 고쳐주십시오. 연주는 정성껏 약을 지어주었고 한 달 후 상인의 딸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감격한 상인은 고을 전체에 연주의 솜씨를 자랑했습니다. 그 소문은 마침내 김씨 집안에도 들어갔습니다. 형님, 들었습니까? 산자락에 신통한 약방이 생겼다는데 그 주인이 여자라더군요. 김성은이 무심코 던진 말에 박 씨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여자? 어디서 온 여자인데? 글쎄요, 아무도 자세히는 모른답니다. 다만 폐가를 사서 혼자 살다가 약방을 연 것 같다는데 박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연주를 쫓아낸 지 2년. 설마 그 여자가? 성은아, 내일 그 약방에 다녀와라. 누가 주인인지 확인해야겠다. 며칠 후 김성은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형수입니다. 박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들이 쫓아낸 며느리가 떵떵거리며 산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나 곧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약을 만든다고? 그럼 돈을 꽤 벌었겠구나. 집도 그럴듯하게 고쳤더군요.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박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탐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었다. 며느리가 번 것은 시가의 것이다. 게다가 그 약방 기술, 우리 집안의 것일 수도 있고. 어머님, 무슨 말씀을. 찾아보거라. 그 집 문서에 문제가 없는지, 약방 허가는 제대로 받았는지 구멍이 있을 것이다. 김성은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수를 다시 무릎 꿇릴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한편 연주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돌쇠와 함께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관아의 포졸들이
연방에 들이닥쳤습니다. 약방 주인 연주 나오시오. 연주는 당황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졸 뒤에는 김성은과 낯선 관리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고발이 들어왔소. 당신이 무허가로 약을 짓고 김씨 집안의 비방을 훔쳐 사용했다는 혐의요. 그게 무슨... 김성은이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형수, 아니 연주씨. 그 집에서 발견한 약방문, 원래 우리 집안 것이었소. 증거도 있지. 그는 조작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폐가가 원래 김씨 집안 소유였고 약방문도 김씨 조상의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신 약방 개업 신고도 안 했지? 이건 명백한 불법이요. 연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고 같은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찾아오는 사람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여봐라, 저 여자를 잡아가라. 그리고 약방은 봉쇄하고 장부와 약재를 모두 압수하라. 포졸들이 연주의 팔을 잡았습니다. 돌쇠가 달려들었습니다. 누나, 안 돼요. 누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김성은은 돌쇠를 밀쳐냈습니다. 이 거지 새끼가 어딜. 돌쇠가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연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돌쇠야, 제발 아이는 다치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포졸들은 연주를 끌고 갔습니다. 뒤에서 연방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관아 지하 감옥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연주는 벽에 기댄 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또다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누명을 썼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너무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년 전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연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굴복이 아닌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않겠습니다. 사흘 후 관아 마당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고을 사또 앞에 연주가 끌려 나왔고 고발인인 김씨 집안 사람들이 맞은편에 섰습니다. 사또가 문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연주 고발 내용에 따르면 그대는 남의 집안 비방을 훔쳐 무허가 영업을 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사또 나으리,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느냐? 연주는 품에서 낡은 증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그 집을 산 증서입니다. 2년 전 저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그 집을 샀습니다. 집안에서 발견한 모든 것은 제 소유입니다. 김성은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요? 그 약방문은 원래 우리 집안 거였다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연주의 반문에 김성은은 조작된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거짓입니다. 제가 찾은 책의 마지막 장에는 주인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성흥. 그분은 김씨 집안과 아무 관련이 없는 분입니다. 연주는 구병방을 꺼냈습니다. 사또가 책을 받아들고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유성흥이라는 이름과 함께 이 방문을 이어주길 바라노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유성흥 그분이라면 30년 전 이 고을의 명의였던 분이 아닌가. 김씨 집안과는 무관한 분일세. 김성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당 뒤쪽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돌쇠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사또 나으리, 저희가 증인입니다. 맨 앞에 선 것은 2년 전 연주가 치료해준 할머니였습니다. 나으리, 저 선생님은 저를 살렸습니다. 돈도 받지 않고 정성껏 고쳐주셨지요. 이어서 상인이 나섰습니다. 제 딸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김씨 집안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도운 적이 없습니다. 오직 저 선생님만이 우리를 돌봐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연주 선생님은 은인입니다. 저 집안 사람들이야말로 탐욕스러운 자들입니다. 백성들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내용이 명백하다. 연주는 정당하게 집을 샀고 그 집에서 발견한 의서로 사람을 치료했다. 이는 죄가 아니라 덕이다. 오히려 거짓 증거로 선한 사람을 모함한 김씨 집안이 벌을 받아야 하리라. 사또는 김성은과 박씨를 향해 판결했습니다. 김성은, 박씨, 그대들은 거짓 고발죄로 곤장 30대에 처하고 연주에게 피해 보상금 은자 100냥을 지급하라. 그리고 사또는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향후 10년간 매달 연방에 가서 봉사하라. 약재를 나르고 마당을 쓰는 일을 하라. 그것이 그대들의 탐욕을 씻는 길이다. 관아 마당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연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돌쇠가 달려와 연주를 껴안았습니다. 누나, 이겼어요. 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승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연방은 이제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약방이 되었습니다. 연주는 더 이상 버려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연주 선생님이라 불렀고 먼 곳에서도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연주는 마당에 핀 목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느새 청년이 된 돌쇠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주에게서 의술을 배워 이제 제법 환자를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 또 그 생각하세요? 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그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마 다른 길을 찾으셨을 겁니다. 누나는 그런 분이니까요. 연주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주가 돌아보니 낡은 옷을 입은 노파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박씨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은 그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만하던 눈빛은 사라지고 등은 굽었으며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연주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이번 달 봉사 왔습니다. 박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했지만 매달 이곳에 와서 약재를 나르고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습니다. 연주는 잠시 박씨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박씨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어머님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벌은 끝났습니다. 박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연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연주야. 그때 내가 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얼마나 좋은 아이였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연주는 박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연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움은 이미 놓았습니다. 미워하며 사는 건 너무 힘들더군요. 박씨는 연주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연주는 그런 박씨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해질 무렵 박씨가 돌아간 뒤 돌쇠가 물었습니다. 누나,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분도 이제 늙으셨지요. 그리고 연주는 연방의 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움을 놓으니 더 가벼워지더군요. 이 집처럼요. 그날 저녁 연주는 오랜만에 구병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의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이여, 이 방문을 이어주길 바라노라. 연주는 붓을 들어 그 아래에 한 줄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버려진 곳 아래 가장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값진 것을 다음 사람에게 전합니다. 마이너스 연주. 달빛이 방 안을 비췄습니다. 연주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자락에는 반딧불이 춤추고 계곡에서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이곳은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곳, 더 이상 갈 곳 없는 막다른 골목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이 버린 집에서 세상을 구하는 일을 시작했고 세상이 버린 여인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돌쇠와 함께 산으로 약재를 캐러 갔습니다. 오르막길을 걸으며 돌쇠가 물었습니다. 누나, 우리 이제 행복한 거죠? 연주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숲을 비추고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자신을 누나라 부르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연주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확신에 찬 눈빛으로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김진수가 연방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연주의 남편이었던 그는 초라한 행색으로 약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몰락 이후 그의 삶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를 보았지만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한때 원망했던 사람. 그러나 이제는 그저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 병이 든 것 같아서. 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진료실에서 맥을 짚고 혀를 본 연주는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간에 열이 많습니다. 이 약을 사흘 드십시오. 고맙다. 진수는 약을 받아들고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했습니다. 연주, 나 그때 일이 정말 미안해. 내가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연주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과는 10년 전에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수는 고개를 숙이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연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문을 닫았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분도 이제 제 인생의 사람이 아니니까요. 밤이 되자 연주는 마당에 나가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쫓겨나던 그날 밤도 이렇게 별이 빛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잃을 게 없어서 오히려 자유로워진 것이었습니다. 남의 시선, 남의 집안, 남의 기대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려진 집은 연주에게 가장 값진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이 진짜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주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성흥 선생님, 잘 이어받았습니다. 이 방문은 또 다음 사람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주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연주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가는 이제 완전히 살아 숨쉬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여인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권선징악. 착한 끝은 있고 악한 끝은 없다는 옛말처럼 연주의 선함은 결국 빛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연주는 누군가의 복수를 위해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버려진 곳 아래 가장 값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금도 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